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수요와 공급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휘발유 소비량을 감소시키고자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휘발유에 대한 그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 사정상 국민들에게 뭐 홍보를 하고 또는 무공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이 휘발유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겠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면은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관점에서 경제학 관점에서 이러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휘발유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원리부터 파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시장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제도 및 기구 등을 뜻하겠죠. 이 구매자와 판매자는 양쪽 다 모두 더 많은 어떤 이익과 효용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 가격 변동이 가능하고 이 자발적으로 교환이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바로 시장은 이 구체적인 거래 계획 없이도 자연스럽게 경제 내에서 어떤 그 자원을 배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격의 신호 기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가격을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바로 상호 이익 추구 노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경쟁시장입니다. 경쟁시장 부분에서 이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좀 익히셔야 돼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도 동일한 사실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기업이 이 현재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그 높게 가격을 정한다면 상품은요 결국 하나도 팔리지 않을 수 있죠.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 완전 경쟁이라고 불러요. 결국 완전 경쟁 체제에서 기업은 바로 이 가격 수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기업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결국 시장 가격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게 완전 경쟁. 결국 기업은 이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소비자가 내가 100원 이상 가격에서는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반영된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네. 어쨌든 이런 완전 경쟁 체제에서는 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전혀 팔 수 없고 또 시장 가격에서는요 원하는 만큼 모두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 경쟁 모델은 소비자, 기업, 이러한 시장 이 세 주체의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서로 원만한 어떤 경쟁 모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요. 소비자가 먼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라고 하면은 그죠? 수요. 소비자가 구입 의사와 그의 반대급부인 지불 능력이 있을 때 이 가격 수준별 수요량을 나타내는 바로 이 수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그 특정 가격 기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양을 뜻하겠죠.
자, 이처럼 사과 가격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요. 사과 가격이 사과 수요량에 미치는 그 영향만을 오로지 이제 살펴본다고 했을 때에, 자, 이 표 사과의 수요 계획 부분을 보시면 이 상황에서 한 달 동안 사과 가격이 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사과 가격이 변할 때마다 몇 개의 그 사과를 구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이 500원이면요. 사과 수요량이 1200개, 1000원으로 인상된다면요. 1000개. 이렇게 쭉 가격이 증가할 때에 수요량은 어떻게 써요? 상식적으로요. 점차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패턴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바로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요 곡선입니다. 즉 사과 가격과 그죠? 사과 가격과 그다음에 수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바로 수요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하향, 우측으로 갈수록 하향하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모양, 우리가 기울기로 따지면요, 바로 부 혹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요 곡선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활경제학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요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왜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할까? 이게 경제학 논리로 올바른 효율적인 행위인가의 여부를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세요.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호텔 밖에서 우리가 식당의 그 가격이 통상은 좀 저렴하겠죠. 호텔이 더 비싸다는 결론 상식적으로 그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호텔에서 식당을 이용할까요? 이게 수요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수요 곡선만 고려했을 때에 자, 사람이 낯선 외국에 갔을 때 현지 식당에 대한 뭐가 없어요? 정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는 전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호텔 밖에 그 식당에 대한 정보 없는지, 뭐 깨끗한지, 가격은 적절한지, 뭐 안전한지 등 그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호텔 안에 있는 식당을 선호하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그죠. 이 가격과 뭐요 비례한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비싼 돈을 지불을 하면 서비스나 만족도 면에서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비싸더라도 소비하는 것일까? 이처럼 이 수요 법칙은 이 사람들이 항상 이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잘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뭐합니까? 가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수요 곡선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다음은 수요량의 결정 변수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사과 수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일정 기간 사과를 얼마나 살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수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가격이었죠. 가격이었습니다. 사과 가격이 뭐 1,000원에서 2,000원이 오른다고 하면은 수요량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요 사과를 덜 사 먹게 되는 논리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수요량과 그죠? 가격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의 상관관계에서 마이너스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소득을 한번 보세요. 소비자는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사과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요. 이 사과 수요량을 늘릴 수 있죠. 내 호주머니에 충분한 지불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 상관없이 어떤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소득이 증가하면은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따라서 거의 모든 상품의 구입량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겠죠. 이처럼 소득이 증가하는 데 따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바로 이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상품을 우리가 정상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정상제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모든 상품이 정상제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정상제와는 달리 소득은 증가했어요. 소득은 이렇게 증가하면 역으로요 수요가 감소하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런 것은 일단 뭐라고 정의를 하자? 네, 열등제라고 우리가 구분을 일단은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대중교통수단 혹은 이 돼지고기 값 이런 것은 열등제 범죄에 들어가요.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자가용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혹은 택시를 타게 되겠죠. 기존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던 것이 어떻게 해요? 바뀌게 패턴이. 이처럼 소득은 증가했다 손 치더라도 수요가 오히려 감소해버리는 것은 열등제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고기 역시 마찬가지겠죠. 비싼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죠. 그죠? 네, 이런 관계를 열등제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 상품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제와 보완제를 서로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국적에 따라 소비자는 사과를요 더 구매하게 되죠. 반면 사과 대신에 이 먹는 배라고 하는 거 있죠. 배 소비량 어떨까요? 덜 소비하게 될 겁니다. 즉 한 상품 가격이 하락할 때 다른 상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즉 사과 가격이 어떻게 해요? 하락해서 기존에 사 먹던 배보다는요 싼 사과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체제라고 표현하자는 거죠. 대체제의 상품 보시면 커피와 녹차 또는 영화, 넷플릭스 등 이런 대체 관계를 갖는 상품 등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에 넣어 먹는 우리가 프림이라고 있죠. 커피 프리마라고 표현하는 이런 가격이 하락했다고 전제를 한번 해보세요. 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커피 프림의 그 수요량은 어떻게 해요? 늘어나겠죠. 커피 가격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락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커피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프림, 믹스 커피의 경우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프림의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요?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 사용량이 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프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연히 커피 소비는 증가하는 것이죠. 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다른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두 상품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보완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커피와 프림 간의 관계 이해가 되시나요? 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다른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를 보완제라고 표현하죠.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와 휘발유, 가솔린 차인 경우는 휘발유 관계,
또 컴퓨터와 뭐요? 소프트웨어 등이 있겠죠. 즉 자동차 가격이 하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면 결국은 휘발유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겠죠. 컴퓨터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컴퓨터 소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보완제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다음은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 한 상품의 어떤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 기호죠. 네. 본인의 어떤 입맛에 맞는 것을 선호하게 돼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호라고 표현을 경제학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재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당장 내년부터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확신이 된다면요. 저축의 일부나 또는 대출 자금을 사용해서 사과를 더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내가 다음 달에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당장 미래의 어떤 그러한 기대치 때문에 자동차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역으로도 똑같겠죠? 예, 당장 며칠 뒤에 태풍 때문에 사과 가격이 뭐 하락할 것으로 만약에 뭐 기대가 된다면요. 역으로 사과 가격이 상승하겠네, 그죠? 예, 태풍으로 인해서 뭐 피해로 사과 수요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면 사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뭐 높겠네, 그죠? 가격이 뭐 상승한다고 했을 때 사과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지금 더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왜? 사과 가격이 오르고 나면 내가 사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자, 이런 관계가 바로 기대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경제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맥주와 소주의 관계를 한번 이 대체제 보완제 관계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과연 대체제일까 보완제일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 좀 혼란스럽죠.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경제학적으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맥주 가격이 오르면 소주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오랜 경험으로서 파악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두 상품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제 성격을 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역으로요. 소맥을 좀 즐기는 경우요. 이 애주가에게 소주와 맥주는 뭐겠습니까? 네, 보완제라는 주장도 사실은 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경제학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수요 곡선의 이동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과가 뭐 특정한 질병을 뭐 예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아주 연구 결과 발표되었다고 하면은요. 사과 시장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소비자들은 각 가격 수준에서도 보다 많은 양의 사과를 사 먹을 가능성이 많겠죠. 몸이 좋다고 하니까요. 즉 소비자 기호가 변하고 이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기호가 바뀔 수 있죠. 몸에 좋다니까 건강하다, 건강식품이라고 하니까 더 사 먹을 가능성. 자연히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과를 선호하는 이러한 기호의 변화가 결국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되어 있죠. 뒤에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처럼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죠. 가져오는 변화는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해요? 수요 곡선 전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킬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 증가를 가져오는 변화는 결국 수요 곡선을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동시키잖아요. 그죠? 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가 수요 곡선 디맨드 커브를 D1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의 적정 가격 수준인
P라고 하는 가격에 실제 사과 소비량은 Q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자, 이러한 수요 곡선이 형성이 될 텐데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죠. 동일한 가격, 자, 이 가격, 동일한 가격임에도 어떻게 해요?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되었죠. 즉, 사과 수요 양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 즉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여기서 또 이렇게 이쪽으로, 즉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주어진 가격은 일정한 반면에 수요량 자체의 증가 혹은 감소가 가져오는 이 변화는 결국 수요 곡선은 어떻게 해요? 전체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주된 요인은 뭡니까? 수요 감소, 수요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원인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런 기호 변화일 수도 있다라고 하죠. 이제 생산자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산자는 이제 공급을 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 의사와 능력을 가질 때 가격 수준별 공급량을 나타내는 공급 계획 또는 공급량의 집합 정도로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자가 특정 가격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되겠죠. 결국 공급 계획은 이 바로 가격과 공급량 간의 어떤 상관관계에 따라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 생산 요소, 즉 가격, 생산 기술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경제학은 이런 가정을 기반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만 변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사과 가격이 공급자 입장입니다. 사과 가격이 500원일 때는요.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겠죠. 왜요?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고정비도 회수가 안 된다고 했을 때죠. 굳이 공급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사과 가격이 1,000원, 1,500원 이렇게 쭉 인상했을 때, 즉 200개, 400개 등 쭉 1,200개까지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할 의지가요 점차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를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는 거죠. 공급 곡선. 즉 사과 가격과 사과 공급량이 되겠죠. 그렇죠? 사과 공급량입니다. 간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향되죠. 우상향. 우상향하는 이러한 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어떤 상품의 그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곡선을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다른 조건이 물론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사과 가격이 점차 높아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점차 늘어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공급량을 점차 늘릴 수 있는 이런 우상향, 즉 기울기를 따지면요, 기울기 기준하면 플러스, 즉 양의 곡선이 그려진다. 즉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이런 우상향 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급량의 어떤 결정 변수 등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생산 요소 차원에서는요, 임금이나
이자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기술. 기술에 따라서 뭐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생산 기술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뭐 사과를 재배하고 분류하고 포장하는 데 자동화 시켜놨다면은 투입되는 인력을 절감할 수 있죠. 따라서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과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대가 있는 것이죠. 현재 사과 생산량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래의 사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사과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생산량 일부를 어떻게 냉장 창고에 보관하면서까지 현재 공급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여버리겠죠. 왜요? 가격이 오르면 내놓겠다는 거죠. 이런 원리로서 우리가 공급량 결정 어떤 그 변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수요 곡선의 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의 이동도 가능하겠죠. 만약 사과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신품종이 개발됐다고 한다면요. 사과 공급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새로운 품종이 개발됐다는 말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도요. 사과 공급량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공급 곡선의 전체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할까요? 자, 이런 원리겠죠. 수요 곡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에서도 공급을 동일한 가격 기준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즉 생산량을요,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겠죠. 이거로 공급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각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죠? 충분히 우리는 가격 공급을 공급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시장 원리적으로 돌아가겠죠. 자, 우리가 경제학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영국 출신이고 그죠? 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언급되는 용어가 하나 있죠.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경제의 그 논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는 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전제에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모두에게 결국은 이득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러한 동기를요, 잘 활용하는 경제가 성공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죠. 바로 자유방임주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아서 시장은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3자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개입이 있으면은 결국은 시장의 균형이 깨진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어떤 균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균형하면은 말 그대로 일정 패턴에 따라서 꾸준히 연결되는 것을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요.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원리죠. 앞서 우리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현재 E라고 하는 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그래서 가격 2,000원에 공급량 600개가
형성되는 이 시점이 바로 뭡니까? 균형인 것이죠. 수요성과 공급성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점이다. 그게 바로 균형 가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균형 뭐가 되겠습니까? 거래량이 되겠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의해서 시장은 논리적으로 자유롭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는 시장에서요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향해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균형 가격과 다를 경우는 여러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과연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의 논리로 접근이 되는가? 생활경제학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가격이 결정되는가? 자, 2차 대전 당시요. 자, 적군에게 잡힌 포로 수용소에서 독특한 경제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생산 활동이 없죠. 아주 단순 경제거든요. 그래서 수용소를 운영하는 국가와 국제 적십자사가 또는 외부 독지가들이 수용소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자, 포로들은 통조림, 우유, 통주 이런 생활용품들 그 중에 바로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패턴, 다른 패턴으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요. 이웃 동료들에게 담배를 거둬주는 이런 호의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 무상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뭘 한다? 물물교환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요. 다른 것과 서로 막교환을 한다는 것이죠. 즉 수용소 전체가 모든 이 배급품이 거래되는 뭐가 되었다. 자유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수용소의 경우처럼 모든 품목의 가격이요. 이 담배깨비수로 표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담배가 뭐가 되는가? 교환 매개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즉 가치 척도로서의 뭐가 된다? 바로 화폐로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모든 배급품의 담배깨비 수로 표시한 가격은 수요 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배급 품목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죠. 그죠? 프로수용소에 그죠? 공급 곡선은요. 총 배급량 수준에서 수직인 직선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배급 품목의 가격이 어떻다. 시장 수요의 크기에 의해서 시장 수요의 크기죠. 그죠?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과 공급을 한번 볼게요.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경우 사과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사과가 남게 되는 경우죠. 이 가격 수준에서 생산자들이 팔기 원하는 수량을 모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죠. 이 균형점보다 지금 많아요. 즉 공급 곡선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과 공급을 뜻하는 영역. 반면 이제 초과 수요도 있겠죠. 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궁극적으로 시장 균형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는 건데요. 자,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자동 조정되는 현상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랫부분은 초과 수요 부분이겠죠. 당연히 그죠?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서로 계속 일정 가격으로 움직이다가 적정 가격의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논리인 것이죠. 자, 모두에 살펴보았던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휘발유 수량
휘발유 가격에 따른 공급선요, 수요곡선이죠. 수요곡선을 어디로? 좌측으로 근본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할 수가 있죠. 뭡니까? 공급량을요, 줄여버리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면은 결국은 소비 억제 정책의 결과 수요곡선이 이동 가능하겠죠. 이 경우는요, 수요곡선 상에서 이동, 즉 세금 부과의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기존에 80 정도를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1,500원에 형성되었었죠. 앞서서. 그죠? 세금을 1,500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 인상 효과 있는 500원을 세금으로 더 부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됐습니까? 80에서 70으로 줄어드는, 즉 국가 정책적으로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방법, 제가 이 수요곡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사 경제용어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한번 했었죠. 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 즉 상품과 서비스는요, 상대적으로 이 부족한 현상. 모든 경제 논리는요, 바로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가지고 싶어하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죠. 다음은 회색 코뿔소입니다. 자, 엄청난 덩치와 공격성을 내포한 코뿔소를 눈앞에 두고도 초식동물이라고 해서 방심하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뭘 당한다? 사고를 당한다는 사례를 비유한 말입니다. 자,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쉽게 간과해버리는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인리히. 자, 하인리히 법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큰 재해 한 번은 작은 재해 29번, 그리고 300번의 사소한 이상 징후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사고가 우연히 갑자기 어느 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이미 경미한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뭐 해야 돼요? 네, 이 바로 경고성 이런 징후와 어떤 징조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갭 투자입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액, 그 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워낙 이 전세금이 이 매매 가격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갭 투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덤벨 경제입니다. 자, 덤벨은 무게를 조정할 수 있는 이 아령의 일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덤벨 경제는 건강이나 체력 관리를 위한 지출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 부분에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이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차 이런 쪽에 관련 어떤 산업들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빅블러입니다.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사물 인터넷,
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런 그 다음에 빅데이터 마찬가지고요. 점차 빅블러 현상이라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